마지막 쌀 한 톨까지 털어서 거지 소년을 구한 과부. 그런데 그 소년이 알고 보니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양 장터. 26 젊은 과부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쌀독을 껴안고 있었다. 남편이 죽고 시댁에서 쫓겨난 지 석 달. 이제 이 쌀독만이 그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티자. 봄이 오면. 은채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쌀독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때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의 울음소리. 아니, 울음이라기보다는 죽어가는 신음에 가까웠다. 흑, 흑. 은채가 고개를 돌리자 장터 구석 쓰레기 더미 옆에 한 아이가 쓰러져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온몸이 뼈와 가죽만 남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양반들이 고개를 돌렸다. 상인들이 외면했다. 모두가 자기 일에 바빴다. 겨울은 혹독했고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하지만 은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의 눈이 보였다. 희미하게 떠진 그 눈에서 은채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체념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순수한 생명의 마지막 빛. 살고 싶다는 간절한 의지. 안 돼. 은채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쌀독을 꼭 껴안은 채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고열이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이봐요. 여기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은채가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 상인이 지나가다 말했다. 또 거지 새끼 하나 죽는구만. 요즘 같은 흉년에 얼마나 많이 죽는데. 부인도 자기 일이나 챙기시오. 은채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쌀독을 내려다보았다. 이 쌀이면 한 달은 버틸 수 있었다. 한 달이면 봄이 오고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채는 누구에게 말하는지도 모른 채 중얼거렸다. 죽은 남편에게, 자신에게,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못한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녀는 결정했다. 내가 살릴게. 은채는 마지막 쌀독을 열었다. 그리고 아이를 업고 뛰기 시작했다. 눈보라를 뚫고 얼어붙은 길을 헤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달렸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구하는 이 아이가 7년 전 역병의 혼란 속에서 사라진 왕자, 효명대군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이 그녀의 운명을, 아니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은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품에서 아이의 작은 심장이 미약하게 뛰고 있었다. 과연 이 선택이 기적을 불러올까? 아니면 파멸을 부를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석 달 전 은채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 23세 시집온 은채는 행복했다. 남편 민주는 가난한 선비였지만 마음씨가 따뜻했고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그녀를 귀여워했다. 하지만 혼인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모든 것이 변했다. 이석은 씨, 3년이나 지났는데 애 한 명을 못 빼냐? 시어머니 박 씨의 매질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말로만 꾸짖더니 나중에는 몽둥이가 날아왔다. 남편은 말리다가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점점 입을 다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갑자기 쓰러졌다. 급성 열병이었다. 은채는 밤새 간호했지만 사흘 만에 남편은 숨을 거뒀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복도 없는 계집이라 우리 아들이 죽었어. 장례식 날 시어머니는 은채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에 내동댕이 쳤다. 당장 나가. 이 집안에 더는 발도 들여놓지 마. 어머님,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일을 해서라도. 닥쳐. 썩은 씨 같으니. 아들도 죽이고 손자도 못 낳은 것이 무슨 며느리야. 시동생이 은채의 짐을 창문 밖으로 내던졌다. 그녀가 친정에서 가져온 옷가지 몇 벌과 작은 쌀독 하나. 그게 전부였다. 이 쌀독도 우리 돈으로 산 거지만 굶어 죽으면 억울하니 가져가라. 대신 다신 얼씬도 하지 마. 은채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허탈하게 웃음만 나왔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는 멀리 제주도로 유배를 갔다. 갈 곳이 없었다. 한양 외곽에 허름한 움막 하나를 구했다. 월세는 다푼. 은채는 품팔이를 다녔다. 남의 집 빨래를 하고 김장을 담그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다. 하지만 겨울이 왔고 일자리가 끊겼다. 쌀독은 비어갔다. 마지막 한 대가 남았을 때 은채는 매일 밤 그것을 쓰다듬으며 기도했다. 제발 봄까지만 버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이 왔다. 장터에 나가 혹시 일자리가 없나 알아보던 날. 눈보라치는 추운 날. 그 거지 소년을 만난 날. 은채는 아이를 업고 한참을 뛰었다. 숨이 차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동네 의원을 찾았지만 의원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소. 이 아이는 오늘 밤을 못 넘길 거요. 돈도 없으면서 왜 주워왔소? 제발요, 선생님. 뭐라도 해주세요. 약간만 해도 심량은 들 텐데 가진 거라도 있소? 은채는 쌀독을 내밀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로 안 될까요? 의원이 코웃음을 쳤다. 쌀 한 대 가지고 장난하시오? 나가시오. 은채는 절망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쌀로 죽을 쑤기 시작했다. 약은 없지만 따뜻한 죽이라도 먹이면 기력이 돌 것 같았다. 제발 살아줘. 은채는 아이의 입에 죽을 조금씩 넣어 주었다. 아이는 거의 의식이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삼켰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은채는 밤새 아이를 돌봤다. 새벽이 왔다. 아이의 열이 조금 내렸다. 은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쌀독은 이제 완전히 비었다. 살았구나. 다행이야. 은채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배는 고팠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다. 사흘 후 아이가 눈을 떴다. 여기가 깨어났구나. 은채는 기뻐서 아이를 껴안았다. 아이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나는 내 은인이야. 아니, 내 어미가 되어줄 사람이야.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다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따뜻한 궁궐, 비단 옷, 그리고 어머니의 품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다. 저는 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내가 지어줄게. 이름은 준서, 준수할 준, 책서, 준서야. 준서. 아이는 자신의 새 이름을 입속으로 굴려봤다. 낯설지만 따뜻했다. 앞으로 넌 내 아들이야.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 어미가 뭐라도 구해올게. 은채는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2시간 후 빈손이었다. 일자리가 없었다. 구걸도 해봤지만 다들 자기 형편도 어려웠다. 그날부터 은채와 준서의 진짜 고난이 시작됐다. 은채는 이웃집에서 빨래를 해주고 쌀 한 홉을 받았다. 그 쌀로 죽을 쑤어 준서에게 먹였다. 자신은 물만 마셨다. 준서가 물었다. 어미는 안 먹어요? 나는 아까 먹었어. 너나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다. 은채는 사흘째 굶고 있었다. 겨울은 깊어갔다. 은채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어느 날 그녀는 길에서 쓰러졌다. 준서가 울며 그녀를 흔들었다. 어미, 일어나요. 은채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영양실조와 과로로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달했다. 이대로 가면 둘 다 죽을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준서는 결심했다. 제가 뭐라도 할게요. 11살 소년의 결심.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었다. 준서는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섰다. 은채가 자고 있는 사이 그는 장터로 갔다. 무언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다. 하지만 11살 아이를 고용할 사람은 없었다. 꺼져. 거지 새끼가. 상인들은 그를 쫓아냈다. 준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길거리를 청소하고 짐을 날랐다. 하지만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다. 절망하던 그때 준서는 우연히 약재상 앞을 지나갔다. 그곳에는 온갖 약초가 진열되어 있었다. 인삼, 당귀, 감초, 황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준서의 머릿속에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다. 약초의 이름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각 약초의 효능, 배합 방법, 금기 사항까지 마치 물 흐르듯 떠올랐다. 이게 뭐지? 준서는 머리를 흔들었다. 분명 자신은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었다. 아니, 기억나는 것이 없으니 확실할 수는 없지만 이 지식은 너무나 명확했다. 약재상 주인이 한 양반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김영감, 요즘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다고 했지? 그렇소. 온갖 약을 먹어봐도 소용없더구만. 그럼 이 육군자탕을 써보시오. 심량만 주시면. 준서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안 돼요. 그 약은 그분한테 안 맞아요. 모두가 놀라 준서를 쳐다봤다. 약재상 주인이 버럭 화를 냈다. 뭐야, 이 거지 새끼가. 어디서 함부로. 하지만 준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영감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분 얼굴을 보세요. 눈밑이 검고 붓기가 있어요. 그리고 손톱 색깔이 창백해요. 이건 비장허약이 아니라 간 기능 문제예요. 육군자탕을 드시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거예요. 약재상 주인이 어이없어 했지만 영감은 준서를 유심히 바라봤다. 그럼 나는 뭘 먹어야 하나? 준서가 약재상의 약초들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시오 3돈, 백작약 3돈, 치자 2돈, 그리고 목단피 2돈을 달여 드세요. 간에 열을 내리고 기를 소통시키는 처방이에요. 약재상 주인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이 거지 새끼가 미친 거 아니야? 의원도 아니면서 처방을 해? 하지만 영감은 다르게 반응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잠깐, 그 처방, 소시오탕 변방이잖아. 자네 어디서 배웠나? 준서도 놀랐다. 그는 어디서 배웠는지 몰랐다. 그냥 알고 있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영감은 준서를 집으로 데려갔다. 알고 보니 그는 전직 어이였다. 김어이는 준서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이 환자는 어떤 병인가? 김어이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준서에게 진맥을 시켰다. 준서는 손가락을 환자의 손목에 대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신기하게도 그의 머릿속에 환자의 상태가 그려졌다. 맥박의 빠르기, 강약, 깊이가 모두 정보로 전달됐다. 이분은 풍습으로 인한 관절통입니다. 방풍, 독활, 강화를 써야 해요. 김어이가 경악했다. 계속 오후 850일. 맞다. 정확해.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그날부터 준서는 김어이에게 배우기 시작했다. 아니, 배운다기보다는 김어이가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모든 것이 이해됐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을 떠올리는 것처럼. 이 아이는 천재야. 아니, 천재를 넘어서. 김어이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준서는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했다. 11살짜리 꼬마가 무슨 의술을.
하지만 준서의 처방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나았다. 소문이 퍼졌다. 신동 의원이 나타났다고. 준서는 번 돈을 모두 은채에게 가져갔다. 어미, 이거 봐요. 오늘 5냥이나 벌었어요. 은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봤다. 준서야, 넌 도대체 누구니? 저도 모르겠어요, 어미.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어미가 살려준 아들이에요. 은채는 준서를 껴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고생이 끝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 달 후, 마을에 무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역병이다. 역병이 돌고 있어. 처음에는 한두 명이 쓰러지더니 점점 퍼져나갔다. 고열과 기침, 온몸에 반점이 돋는 무서운 병이었다. 조선시대 가장 무서운 질병, 온역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 의원들도 손을 들었다. 아무도 환자를 보지 않으려 했다. 전염될까 두려워서였다. 마을을 폐쇄해야 해.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관아에서 군사들이 마을을 봉쇄했다. 마을 사람들은 고립됐다. 환자는 계속 늘었다. 하루에 서너 명씩 죽어나갔다. 은채도 두려웠다. 준서야, 우리도 피해야 해. 이 병은. 하지만 준서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어미. 제가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뭐라고? 너무 위험해. 넌 아직 어린애야. 준서는 은채의 손을 잡았다. 어미가 저를 살렸잖아요. 이제 제가 사람들을 살릴 차례예요. 그날부터 준서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 준서는 환자들을 한 곳에 모았다. 모두가 기겁했다. 미쳤어? 환자들을 한데 모으면 더 빨리 퍼진다고. 하지만 준서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아니에요. 환자들을 격리하면서 동시에 치료해야 해요. 각자 집에 있으면 가족들까지 모두 감염돼요. 하지만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다. 준서는 마을 외곽의 큰 창고를 환자 수용소로 만들었다. 은채가 도왔다. 그녀는 환자들을 간호했다. 준서가 만든 약을 먹이고 몸을 닦아주고 밤새 돌봤다. 어미 위험해요. 어미까지 병에 걸리면. 괜찮아. 어미는 내가 만든 예방약을 먹었잖아. 그리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니? 준서는 밤낮 없이 약을 다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역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떠올랐다. 청호, 황금, 석고, 감초를 주축으로 한 해열 처방.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재를 더하거나 뺐다. 처음 며칠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환자들은 계속 죽어갔다. 사람들은 준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역시 꼬마 의원을 믿은 게 잘못이야. 우리 모두 죽게 생겼어. 하지만 일주일 후 변화가 나타났다. 한 환자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틀 후 그 환자가 깨어났다. 살았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그리고 하나둘 환자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준서의 치료법이 효과를 본 것이다. 한 달 후, 마을의 역병은 완전히 사라졌다. 100명이 넘는 환자 중 살아난 사람이 80명.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낮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준서를 영웅으로 떠받들었다. 신이가 나타났다. 준서 의원 만세. 소문은 한양까지 퍼졌다. 11살 소년 의원이 역병을 물리쳤다는 소문.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들었소. 혹시 과거를 볼 생각은 없소? 의과에 응시하면. 하지만 준서는 거절했다. 저는 그냥 사람들을 돕고 싶을 뿐이에요. 그 무렵 한양 대궐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전하, 지방에서 역병이 돌았으나 한 소년 의원이 이를 진압했다 하옵니다. 소년 의원? 왕이 흥미를 보였다. 그렇다옵니다. 나이가 11살밖에 안 됐다 하옵니다. 좌의정이 아뢰었다. 전하, 혹시 그 아이가... 좌의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대신이 벌떡 일어났다. 호조판서 홍대감이었다. 전하, 소신에게 그 아이를 확인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요, 홍판서? 혹시 그 아이가 소신이 잃어버린 아들이 아닐까 하옵니다. 조정이 술렁였다. 홍판서의 아들 효명대군이 역병으로 사라진 것은 7년 전의 일이었다. 당시 4살이었던 대군은 혼란 속에서 행방불명됐고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일이 벌써 7년이나 됐소. 아직도 희망을. 전하, 소신은 포기할 수 없사옵니다. 아들을 찾을 때까지는.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오. 홍 판서는 즉시 말을 달렸다.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7년 동안 수백 번 실망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언가 예감이 들었다. 한편 마을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닥치고 있었다. 은채의 전 시댁에서 이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과부가 천재 의원을 키우고 있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소문. 그 썩은 씨가 의원을 키우고 있다고? 시어머니 박 씨가 분노에 떨었다. 어머님, 저 과부가 우리한테 빌붙으려고 그러는 게 분명합니다. 시동생이 부채질했다. 절대 안 돼.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 박 씨는 고리대금업자 마 씨를 불렀다. 마 씨는 악명 높은 사채업자로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했다. 그 과부를 괴롭혀줘. 아이를 빼앗든 돈을 뜯어내든 내 마음대로 해. 걱정 마십시오, 마님. 제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마 씨는 부하들을 데리고 은채의 집으로 찾아갔다. 은채, 나와. 은채가 나오자 마 씨가 문서를 내밀었다. 이거 봐. 내 죽은 남편이 우리한테 빚을 졌어. 50냥. 뭐라고요? 그런 적 없어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 이 차용증 봐. 내 남편 도장이 찍혀 있어. 은채가 문서를 보니 분명 남편의 도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빚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건 위조예요. 위조? 증거 있어? 없으면 닥치고 돈 내놔. 안 그러면 내 아들을 관비로 팔아버릴 거야. 마 씨의 부하들이 준서를 붙잡으려 했다.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일행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요? 홍 판서가 말에서 내렸다. 그의 눈이 준서에게 꽂혔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니, 설마. 준서를 본 순간 홍 판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 얼굴, 그 눈빛, 죽은 아내를 닮은 그 모습, 7년 전 사라진 아들이었다. 효명아, 정말 내가 맞느냐? 홍 판서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옥패였다. 왕실의 문장이 새겨진 옥패. 이것을 기억하느냐? 준서는 그 옥패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번쩍였다. 갑자기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화려한 궁궐, 아버지의 따뜻한 손, 어머니의 자장가, 그리고 혼란, 사람들의 비명, 어디론가 끌려가는 느낌, 그리고 어둠. 아버지, 준서의 입에서 저절로 그 말이 나왔다. 홍 판서가 준서를 와락 껴안았다. 효명아, 정말 내가 맞구나. 7년 동안 찾았다. 홍 판서의 부하들이 설명했다. 7년 전 한양에 역병이 돌았을 때 혼란 속에서 어린 대군이 실종됐다.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왕실과 조정은 전국을 뒤졌지만 어린 대군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너를 납치한 놈들이 너를 팔아넘긴 거구나. 홍 판서가 이를 갈았다. 그래서 내가 기억을 잃고 거지로 떠돌았던 거야. 하지만 내 재능만은 숨길 수 없었구나. 어려서부터 의술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지. 준서, 아니 효명대군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왕족이었다니. 그렇다면 은채는? 그럼 어미는? 효명이 은채를 바라봤다. 은채는 충격에 얼어붙어 있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왕자였다니. 홍 판서가 은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은인이시여, 제 아들을 살려주신 은혜, 이 목숨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닙니다. 부인께서는 제 아들의 목숨의 은인이실 뿐 아니라 제 아들을 사람으로 키워주신 어머니십니다. 홍 판서가 고개를 들어 효명을 바라봤다. 효명아, 이분이 내 진짜 어머니다. 궁으로 돌아가더라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효명이 은채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어미, 저 떠나기 싫어요.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니야, 준서야. 아니, 효명대군. 넌 가야 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궁궐이야. 싫어요. 어미와 함께 있을 거예요. 홍 판서가 미소를 지었다. 효명아, 걱정하지 마라. 이분도 함께 궁으로 모셔갈 것이다. 정말요? 그렇다.
내 아들을 살려주신 분을 어찌 버려두겠느냐. 그때 마씨가 끼어들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계산했다. 판서 대감님, 소인이 바로 이 부인과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입 닥쳐. 홍 판서의 호통에 마씨가 움찔했다. 이놈이 감히 누구를 속이려 드는가. 방금 내가 한 짓을 다 봤다. 홍 판서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저자를 잡아라. 그리고 누가 사주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마씨가 끌려가면서 소리쳤다. 박씨 마님, 박씨 마님이 시켰어요. 홍 판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박씨, 혹시 은채 부인의 시댁 사람이요?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다. 홍 판서가 분노로 떨었다. 내 아들의 은인을 괴롭힌 자들이 있다니 용서할 수 없다. 그날로 홍 판서의 부하들이 박 씨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박 씨와 그녀의 아들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내 아들의 은인을, 왕족의 어머니를 괴롭힌 게 잘못으로 끝날 일이요? 홍 판서가 차갑게 말했다. 너희들은 왕실에 대한 불경죄로 다스려질 것이다. 재산은 모두 몰수하고 가장은 유배, 나머지는 관노비로 떨어뜨리겠다. 박 씨가 기절했다. 그녀의 아들들은 울며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한편 궁궐로 돌아가는 준비가 시작됐다. 효명은 은채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어미, 정말 함께 가는 거죠? 그래, 준서야. 아니, 효명아. 어미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홍 판서가 은채에게 말했다. 은채 부인, 아니, 이제부터는 은채 마님이라 불러야겠습니다. 제가 부인을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은채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저를요? 하지만 저는 한 번 시집 갔던 과부인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부인은 제 아들의 목숨의 은인이고 제 아들의 진짜 어머니입니다. 그보다 더 큰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효명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어미,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은채는 눈물을 흘렸다. 석 달 전 눈보라 치는 날 쫓겨났던 그녀. 마지막 쌀독까지 털어 아이를 구했던 그녀. 그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네, 고맙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숙였다. 홍 판서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운 건 저입니다. 제 아들을 돌려주셔서. 마차에 올라 궁궐로 향하는 길. 효명은 창밖을 보며 자신이 떠돌았던 거리를 바라봤다. 그 추운 겨울, 죽을 뻔했던 그날. 어미, 저 정말 운이 좋았어요. 어미를 만나서. 은채가 효명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어미가 운이 좋았지. 너를 만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진짜 모자였다. 궁궐 문이 열렸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한양 대궐의 소식이 전해지자 온 조정이 들썩였다. 실종됐던 효명 대군이 살아 돌아왔다.
그것도 천재의원으로 소문난 그 소년이 바로 대군이었다니. 왕이 직접 효명대군을 접견했다. 과연 내가 홍 판서의 아들 효명이란 말이냐? 효명이 바닥에 엎드려 절했다. 예, 전하. 신 효명이 돌아왔사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효명을 직접 일으켰다. 일어나거라. 7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효명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떠돌았는지, 은채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의술을 익히게 됐는지. 왕이 감탄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로다. 하지만 그 역경 속에서 백성을 구하는 의술을 익혔으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왕은 즉시 명을 내렸다. 효명대군을 왕자의 지위로 복권하라. 그리고 은채를 정경부인으로 책봉하라. 조정 신하들이 일제히 절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대신들은 불만을 표했다. 전하, 한번 시집갔던 과부를 정경 부인으로 책봉하시는 것은 입 다물라. 왕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부인이 없었다면 효명대군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경 부인도 모자란다. 반대하던 신하들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은채는 정식으로 홍 판서의 부인이 됐다. 혼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과부에서 정경 부인으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은채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석 달 전만 해도 얼어 죽을 뻔했던 자신이 이제는 조선 최고 권력가의 부인이 됐다. 마마, 이제 나가보셔야 합니다. 시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채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홍 판서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부인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감.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대했다. 비록 처음에는 아들 때문에 맺어진 인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심 어린 정이 생겼다. 효명은 왕의 명으로 내의원에 배속됐다. 12살의 나이로 왕실 의원이 된 것이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대군마마, 이 처방을 보시겠습니까? 나이든 어이들도 효명에게 자문을 구했다. 효명의 의술은 이미 그들을 능가했다. 효명은 자신의 지식을 아끼지 않고 나눴다. 어이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치료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열었다. 의술은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효명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다. 왕도 그를 극진히 아꼈다. 한편 은채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최후는 비참했다. 시어머니 박 씨는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관비가 됐다. 그녀는 궁궐 빨래를 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은채를 봤다. 은채.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은채가 멈춰 서서 그녀를 내려다봤다. 더는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박 씨, 살려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은채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왕족을 괴롭혔고 그 죗값을 치르는 것뿐입니다. 은채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자신의 탐욕과 악행이 가져온 결과였다. 마 씨 사채업자는 더 심한 벌을 받았다. 그는 위조 문서를 만든 죄로 곤장 100대를 맞고 변방으로 유배됐다. 그곳에서 평생 노역을 하며 살아야 했다. 이것도 다 내 업보지. 마 씨는 얼어붙은 땅을 파며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간은 흘러 10년이 지났다. 효명대군은 22살이 됐다. 그는 조선 최고의 의원으로 성장했다. 그가 쓴 의학서적은 100년 후까지 전해질 명저가 됐다. 또한 그는 과거의 응시에 장원급제했다. 의원이면서 동시에 문신이 된 것이다. 효명대군, 정말 대단하십니다. 온 조정이 그를 칭찬했다. 왕은 그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겼다. 효명 계속 오후 854은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특히 의료복지에 힘썼다. 가난한 백성들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효명의 주도로 전국에 무료 진료소가 설립됐다. 수많은 백성들이 혜택을 받았다. 은채는 정경 부인으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았다. 그녀는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을 돕는 자선 사업을 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려는 마음에서였다. 마마의 선행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은채를 존경했다. 그녀는 진정한 현모양처였고 백성들의 어머니였다. 어느 봄날 은채와 효명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1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장터를 지나갔다. 어미 여기가. 그래,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지. 두 사람은 잠시 그때를 회상했다. 추운 겨울, 죽어가던 소년, 마지막 쌀독을 내어준 과부. 어미, 그때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어미가 더 고마워. 내가 어미의 인생을 바꿔줬어. 효명이 은채를 껴안았다. 어미는 제게 목숨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없었다면 저는 왕자로 돌아와도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착하게 자라줘서 어미는 정말 행복해.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왔다. 남루한 옷을 입은 늙은 거지였다. 그는 은채를 보자 멈춰 섰다. 은채도 그를 알아봤다. 전 남편 민준이었다. 민준은 어머니가 죽은 후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됐다. 그는 10년 동안 떠돌며 살았다. 그러다 우연히 한양에 왔고 은채의 소문을 들었다. 은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은채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봤다. 오래간만이군요. 나는.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1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떠올랐다. 은채를 괴롭히고 쫓아냈던 일. 그때는 어머니의 말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핑계였다는 걸 알았다. 행복하게 사시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은채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인연이었다. 효명이 조용히 물었다. 어미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는 아무 감정도 없구나. 은채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에 충실했다. 그날 밤 홍 판서의 저택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은채, 홍 판서, 효명, 그리고 후에 태어난 두 자녀까지 아버지, 어머니, 형님, 어린 동생들이 효명에게 달려들었다. 효명은 웃으며 동생들을 안아 올렸다. 홍 판서가 은채의 손을 잡았다. 부인, 행복하시오? 예, 대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나도 그렇소. 부인을 만나 진정한 가정을 이뤘소.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식사 후 효명은 홀로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정말 기적 같아. 효명은 중얼거렸다. 죽을 뻔했던 자신을 살려준 어머니. 그 선행이 모든 것을 바꿨다.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어미의 말씀이 맞았어. 효명은 결심했다. 자신도 평생 선행을 베풀며 살기로. 어머니가 자신에게 베푼 사랑을 이제는 세상에 돌려주기로. 10년 후 효명대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됐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말했다. 진심 어린 선행은 반드시 기적을 부른단다. 은채와 효명의 이야기는 이렇게 조선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정한 모자애를 보여준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 마지막 쌀독까지 털어 아이를 구한 과부. 그녀의 선택은 미련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을까요? 은채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구했을 때 하늘은 그녀에게 기적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언제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그리고 눈앞의 사람에게. 여러분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아니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